에서 부족하다면 더 주어야 하고 또 남는다면 깎아내려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지금 바로 그런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이고 정치적인 문제이고 국방 예산 획득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국방 예산을 가지고 어디다가 얼마를 쓰느냐 하는 문제도 굉장히 민감한 정치 문제입니다. 네. 사실 지금 저희들 그 국방선진화 추진위원회에서 건의한 사안이 많지만 그중에 병사들의 봉급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저희들이 건의도 했습니다, 사실은. 예. 어떻게 보면 다 남의 집 귀한 아들들을 불러다가 2년 동안 사실 이제 고용을 하는 것이 국방 아닙니까? 그런데 10만 원 남짓, 10만 원도 되지 않는 돈으로 이 병사들을 거느린다는 사실 다른 나라 경우를 보면 너무 위협하거든요. 그러나 국방 예산 사정을 들여다보면 사병들의 봉급을 높여주면 다른 사업을 또 축소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예산 문제 때문에 다 되지 않는다. 이런 설명을 제가 해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또 박사님께서는 얼마 전에 그 현재 북한 도발이 계속되도록 허용을 한다면 한국은 3단계의 딜레마에 직면한다. 이런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 3단계 딜레마가 무엇이고 또 극복을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그 대책은 무엇인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천안함 연평도 사태를 보면서 이런 사태를 우리가 계속 인내하고 그냥 지나간다면 앞으로 3단계 딜레마를 겪게 될 것이다. 예, 제가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 딜레마는 우리 정부의 대응력 상실입니다. 북한이 핵 위협을 앞세우고 또 비대칭 위협을 앞세우고 대남 도발을 저지르면 우리 국민은 위축이 되죠. 아, 이거 핵을 가진 북한하고 어떻게 전쟁을 하겠는가? 우리가 참고 피해야 한다. 이렇게 뒷걸음을 치고 또 우리 정부는 이러한 국민의 위축된 심리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국 국가이기 때문에. 정부가 대응을 하지 못하고 또 참는 것이죠. 참으면 북한은 우리가 도발을 해도 남한이 대응하지 못하는구나. 또 도발을 하는 것이죠. 이제 바로 이런 도발의 악순환이 시작된다는 거. 이게 첫 번째 딜레마. 두 번째 딜레마는 북한이 남한 정치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과거에는 말이죠. 북한이 도발을 저지르면 우리 국민은 대응적 투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방을 튼튼히 하겠다는 정치 세력에게 투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천안함 사태 이후에는 오히려 북한을 달래해서 이 위험을 벗어나야 되겠다라고는 소위 패배주의적 투표를 하는 경향이 조금 보였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우리 투표 성향이 이렇게 패배주의 성향으로 흘러가고 여기에다가 북한의 핵카들이 우리 여론을 왜곡해서 이 여론 왜곡까지 가세가 되고 또 아주 평소에 북한을 늘 지지하는 종북주의자라고 할까요? 이런 분들이 가세를 하고 이런 세력들이 절반을 넘으면 사실 북한이 마음대로 남한 정부를 퇴출시킬 수도 있고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참 심각한 일이죠. 이론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세 번째 단계는 남북 관계의 황폐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굳어지면 그때는 남한은 북한이 하자는 대로 해야 합니다. 그냥 제발 해치지만 말아 주십시오라고 하는 제가 제 글에는 이것을 조손 관계 또는 운항 관계라고 제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조손 관계, 할아버지하고 손자 관계죠. 손자가 상투를 당겨도 수염을 당겨도 할아버지는 무조건 웃어야 하죠. 이런 관계가 될 수 있고 또 운항 관계는 송아지와 늑대 관계죠. 같은 울다리 안에서 초식 동물과 육식 동물이 동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쪽은 저쪽이 나를 잡아먹을까 전전긍긍하는 그래서 이런 남북관계가 이 남북관계 황폐화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북한이 저지르고 있는 이 대담한 도발을 이 도발의 악순환을 끊지 않으면 이런 남북관계로 진전될 수 있다, 악화될 수 있다 하는 것이 제 우려였습니다. 또 한 가지 사이버 위협에 대한 말씀, 방금 전에도 해커 말씀하셨습니다만, 네. 그 대처의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예, 사이버 위협은 크게 세 가지로 일단 보셔야 됩니다. 북한이 우리 군사시설, 군사망에 들어와서 군사 정보를 빼가는 게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이제 기간 산업망에 들어오는 겁니다. 조선, 은행, 금융망, 우리 경제 체제를 다 흔들 수 있는 거죠. 네. 이제 세 번째는 인터넷 공간에 들어와서 우리 여론을 왜곡하는 이 세 가지를 다 합쳐서 우리가 사이버 위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현재 우리 국가에서는 국가기관에 대한 사이버 위협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담당하고 있고요. 또 군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방어를 하고 있고 민간에 대한 것은 방통위가 방어를 하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이것이 일방적인 위협이고 북한만 우리에게 가할 수 있는 일방성이 강하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군에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을 충분히 활용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젊은이들이요, 이 사이버 능력이 전 세계에서 최강입니다. 이 사람들을 충분히 사이버 전사로 키워서 활용을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딱딱하지 않은, 그러니까 사이버 전사들만을 위한 그 복무제도를 따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과제들이 남아있고요. 그다음에 청와대나 정부 중추 차원에서는 군과 국정원 또 방통위가 하는 이 사이버 대응책을 전부 총체적으로 취합해서 종합 기획, 전략적으로 다룰 수 있는 중추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아직 좀 미흡하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 6.25 전쟁을 북한이 일으켰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모르는 학생이 10명 가운데 3명 가까이 됐다는 것이고요. 또 6.25 전쟁 발발 연도를 정확하게 아는 학생도 응답자의 절반밖에 되지 않았다. 안보 전문가로서 이 결과가 상당히 충격적이실 것 같은데요. 충격적이고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ROTC 장교 후보단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한국 전쟁을 북침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 손 들어봐라고 그랬더니만 한두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의 장교가 되겠다는 후보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물었죠. 한국 전쟁은 1950년 6월 25일 날 발생했는데 사흘 만인 6월 28일 날 서울이 함락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획하고 우리가 북침한 전쟁인데 사흘 만에 서울이 함락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물었더니만 그 학생이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다른 대학에 가서도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다부동 전투 얘기를 좀 했습니다. 다부동 전투 아시죠? 네, 저는 알지만 요즘 젊은 친구들이 알까 싶은데요. 예, 잘 모르는 제가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 2달여 만에 대한민국 국토 10%를 제외한 나머지가 다 북한군이 다 점령을 했습니다. 그 낙동강 전선을 지켜내지 못하면 한국이 없어지는 것이죠. 네. 그 다부동 전투 때 그 참전했던 학도병들 또 소위 소대장들 이런 사람들이 일주일 만에 참전한 지 일주일 만에 똑같은 목숨을 다 버리고 했다는 이 사실들을 이제 쭉 설명해 주니까 자기들은 뭐 까맣게 모른다고 그래요. 사실 이런 걸 들으면서 아, 우리 현대사 교육에 정말로 문제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느끼면서 안보 전문가로서 참담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상당히 그 북한에 대한 적개심을 담아내는 내용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또 그 당시에 교과서의 절대 다수는 이제